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7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주식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 증시가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2%, 나스닥이 2.4% 떨어졌고요. 상해 조갑은 올라갔지만 사실 3,000포인트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우도 실적주 위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아직도 상승폭을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휴전이 되기보다는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가 아닌 계속해서 대립 구도로 가고 있고요. 미국의 내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이제 예산안 통과를 두고 또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거고요. 어, 그런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수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면 이런 우리나라 증시, 특히 환율이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한국 증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미국의 떨어진 국채를 사거나 혹은 국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지금 이 타이밍에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섣불리 바닥 라인을 잡지를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2299포인트로 2300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최근 한 4일 정도는 좀 자리를 잡는 듯한 모션을 보였는데 그걸 이제 깨버리고 급락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올해 초 그죠? 작년 이후로 거의 처음 지금 2300선이 깨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1월부터는 사실 반등해가지고 2300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지표가 작년 말 수준까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최저점, 그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최저점을 보면 217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봉을 보면은 코스피가 3300포인트에서부터 줄곧 떨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요. 지금 단 3달 만에 그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이상 올렸던 그 탑을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성장주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더라도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4,790억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매수 없이 또 계속 빠져나가다가 잠깐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걸 최근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5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보았던 매도세 중에는 가장 강한 축에 들어갔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뭐 1,100억을 매수하긴 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그런 저가 뭐 단기 매물 매수 그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코스피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을 때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기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좀 무너지는 듯 해서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1년 그죠? 5월부터 해가지고 코스피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2023년 10월인데요. 2년 반 동안 코스피가 눌림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굉장히 유사한 것이 2018년 1월 정도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차곡차곡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횡보를 만들면서 두 번 이제 올라갈 듯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딱 그때쯤 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 4월까지 이때도 이제 한 2년 이상 기간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큰 하락 이후에 다시 이런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사실 똑같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하를 했고요. 그런 효과 덕분에 사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경기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코로나에 의해서 경기 활동을 못하는데 그럼 이제 돈이 풀리니까 시장이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 모든 자산들이 위험 자산들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게 코스피를 3,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을 겪고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은 고금리 아직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이런 급락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코스피가 급락했던 때에는 바로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하락 이후에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오면 바로 이제 V자로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를 급락을 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금리인데요.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던 것이 좀 사그라든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처럼 금리를 와르르 이제 인하시킬 때처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단 라인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금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천천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743포인트로 3.5%가 떨어졌고요. 자, 이쯤 되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냥 소나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장마인 듯 하고요.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코스닥도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죠? 600포인트부터 900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또 750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지금 1월 초에 형성했던 그 저점 라인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코스닥은 2달 만에 지금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짧게 보고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를 했지만 큰 의미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수급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4원 정도 올랐고요. 135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또 이제 치고 나갈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한 3번 정도 지금 1360원 정도를 주변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미국의 그런 디폴트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미국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면 1400 이상으로 그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이 경기 체력이 받쳐줄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리나라보다 재무가 좋지 않은 그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하나 둘씩 이제 파산을 하는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디폴트 이슈죠. 그걸 이제 겨우겨우 정부들이 틀어막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조용한데요. 분명히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내릴 때까지 내리고 올라오는 것이 방법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이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급락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결국에는 제가 예를 드는 것이 2007년에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이제 정말 이 한국이 망할 것처럼 떨어졌다가도 결국에는 그대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몇 달 동안 거의 1년 이상 반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를 깊이 팔수록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좀 하시고 이번에 큰 이 고를 결코 손절로 빠져나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 뭐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매일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별 느낌도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찍고 빨리 V자로 올라와 주기를 바라고요. 그 이전에 그런 불확실성들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뭐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국제유가는 83.7달러, 천연가스는 3.38달러. 천연가스가 오히려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밀어 올렸고요.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4달러까지 진입을 할지 주시를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80달러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되는 것이 채권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 5% 가까이 치솟았죠. 그래서 4.9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고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라인을 치고 저항을 막고 있지만 꾸준히 밀어올리면서 지금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는 패턴. 이 수렴 구간에서 이제 위로 크게 한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증시에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이끄는 그런 이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되고, 네, 앞으로 몇 주 뒤에 있을 그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이 증시 리뷰는 끝내고요. 이렇게 좀 길었던 이유가 뭐 계속해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가격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볼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이 소나기가 아닌 장마가 끝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11월 달 한 중순까지 가면 이런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좋지 않은 분위기 잘 이겨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30원 하락해서 3% 떨어졌고요. 13,6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내렸죠. 네, 그러고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적었고요.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70원으로 시간의 거래 마무리했지만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도 256만 주로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한 3일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 듯 하면서도 코스피가 완전 무너지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상승을 했냐 하락을 했냐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이 같은 테마 반도체 뭐 2차 전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탭 중에 단 하나라도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좋던 2차 전지가 지금은 많이 내리죠. 상당히 많이 내리죠. 에코프로가 지금 62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자, 뭐 이전에 2차 전지가 하도 엄청 급등할 때 굉장히 이제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재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고 좀 영상을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찍기도 채 뭐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게 지금 3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좋지 않아서 2차 전지가 좋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와르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기대치로 올랐던 테마, 이런 2차 전지 테마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이런 건설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제조업 기업들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투자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도 줄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뭐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이제는 침체가 일어난다면 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그런 상황까지 계산을 해서 빠져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로의 그런 이탈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계속 떨어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라면 그 소식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 대한 이 하락세가 끝나고 어느 정도 바닥 라인 잡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소식이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당장에서야 그런 소식이 나와봤자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거래량 터진 뭐 그런 반짝 상승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좀 이 분위기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13,000원까지 왔는데 12,000원 가고 11,000원 가고 뭐 5,000원 가고 2,000원 가고 이런 한번 내리면 계속 내릴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결국에는 반등을 할 때가 분명히 오고요. 이렇게 골을 깊게 팠을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단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1선, 61선, 뭐 121선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전형적인 뭐 하락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닥 라인이 잡히기까지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가 뭐 2100이 가고 2000이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버틸 수 없습니다. 12,000원 가고 11,000원 가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언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증시가 반등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뭐 더 볼 필요가 없네요, 지금은. 그리고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쌍바닥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를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뭐 그런 자리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큰 의미가 없죠, 지금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움직임 전체가 코스피와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코스피도 상승했던 것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지금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웬만한 우량주들이 2021년 5월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가치를 보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우르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네, 시간을 두고 일단은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사리고 있다가 바닥 라인이 잡히면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던 조금 더 이 흐름을 살펴보던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도 뭐 오늘 큰 변화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2만 1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매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수급이 다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은 매수를 하진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 물량이 또 이제 마지막에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투자 52,000주 매수했고요.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조금씩 매도했습니다. 그럼 뭐 큰 물량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모펀드도 뭐 몇만 주씩 매수만 하지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떨어졌지만 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수급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거래량 없이 눌리는 대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또 올라가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뭐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당연히 공매도 잔고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상환을 아래에서 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공매도를 쌓아놓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닐까, 수익을 얻기에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1 공매도 거래가 39만 주, 전체 거래량이 250만 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잔고는 1200 초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보다 10,000주 정도 증가했는데 뭐 계속 비슷합니다. 그래서 1공매도 거래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는 지금은 사실 뭐 크게 증가는 하지 않는데 계속 1200만 주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를 보면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언제 상환이 될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 분위기를 보고 이런 전체적인 하락세를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섣불리 급하게 공매도 상환을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그널은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에서 채워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상환할 준비할 타이밍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MSCI 리밸런싱 단계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또 상환이 되면서 이런 주가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타이밍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차장고 34만 주 체결, 상환이 이제 6만 7천 주 되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체결이 조금씩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2840만 주로 대차장고 유지되고 있고요. 뭐 대차장고도 마찬가지 크게 올랐다가 2900만 주 유지하다가 조금 줄었는데요. 뭐 다시 늘리면서 29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대차장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모두 지금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마찬가지 같이 상환이 될 것 같죠,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 모관서울
아니고 오늘은 JP모간이 26만 주 매도했고요. 신한증권이 35만 주 매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물량을 많이 뱉어냈습니다. 평소에 주로 공매도를 늘리던 그 수급이 이렇게 매도 상위에 또 위치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락장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모간서울이 매도, 메릴린치가 이제 반대로 계속 매수를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급 교환에 있어서 메릴린치가 계속 모으고 있고 JP모간과 모간서울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MSCI 리밸런싱 때 JP모간, 모간서울은 메릴린치의 물량과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 속에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얼마나 또 반등을 해줄지는 미지수고요. 일단 장 분위기부터 먼저 개선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매도 잔고는 15%, 비율은 15%, 어제 10%, 그 다음 12%, 10%, 뭐 계속 이렇게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이렇게 높은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 물량이 33만 주 매도, 당일 물량이 3만 6천 주 매도죠. 그래서 오늘은 JP모간, 신한증권이 저렇게 거래원에서 많은 매도를 했고 공매도 비율도 높았고 외국인 추정 물량이 많은 것이 당연했는데요. 근데 당일에는 또 이렇게 거의 한 80% 이상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적은 물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보유율은 거의 동일했죠. 12.77%. 이게 이제 내일도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메워지는지 매수가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더 이상 공매도 잔고를 공격적으로 좀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기서는 우리가 증시 분위기 개선 밖에는 지금 기다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보다도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서 다 같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소식 들고 왔고요. 큰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엑스에너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엑스에너지도 이런 SMR 기업이죠. 생산 기업인데요. 이 엑스에너지가 고온가스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델은 XE100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주에도 이제 건설을 한다라고 했고 그 나머지 또 다른 쪽에도 건설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이 프로젝트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엑스에너지도 이런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장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지금 엑스에너지와 이동식 SMR을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동식 SMR이라는 것은 거의 초소형 마이크로 SMR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식이고요. 상당히 이제 이 가볍고 이동하기 쉽고 그리고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엑스에너지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큰데요. 지금 가시화되는 가치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엑스에너지도 그렇고 엑스에너지도 상장이 되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신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이 명분이고요. 공매도가 이제 그런 명분을 통해서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지금 엑스에너지는 또 이렇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와 이동식 SMR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지금 첫 번째 지분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이제 진행을 할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크게 했는데요. 엑스에너지 쪽에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감, 그죠? 국회에서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규 신규 이제 산업부 장관이죠. 그래서 무탄소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 우리나라 현 정부 여당은 이니셔티브, 그죠? CF100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이 동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야당, 그죠? 야당 쪽에서는 R200이라는 캠페인을 주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100%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안정적인 것은 LNG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빠르게 많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하나씩 해체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야당의 정책이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LNG도 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지금 이제 낮은 비율에서 한 20% 30%대까지 올리고 원전도 지금 이제 현재 신규 건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수명을 다하는 원전 개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비중을 한 30%, 34% 정도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차원의 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립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중심에는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어떤 에너지 한 가지에 올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을 너무 한순간에 접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조화로운 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동조를 좀 논리적으로 잘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양립해서 대치를 하기보다는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CF100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국가와 연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CF100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몇 개 국가가 동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추가가 될지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이 40%, 50%, 60%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30% 후반도 아닙니다. 3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머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계속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죽이고 원전 에너지에 올인하는 정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네,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불경기, 그죠? 좋지 않은 이 침체에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 전기요금 상승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곳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 다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껴서 좀 이렇게 얻어맞는 느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기업이기도 하고 해상풍력 기업이기도 하고 수소 기업이기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다 다룰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기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 침투력을 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해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해상풍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남 해상풍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라남도 영광 쪽이죠. 네, 아주 크게 이제 사업 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안도 있고 그다음에 영광 해역에도 이렇게 안마 해상풍력 532메가와트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그런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안마 해상풍력은 지멘스 가메사가 14메가와트급 모델의 터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공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 가메사와 협력해서 그런 이 기자재 조립을 나셀 조립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전남 이 영광 쪽에 또 야월 해상풍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합쳐가지고 총 300메가와트급 수준의 8메가와트 터빈으로 공급하는 사업권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지금 이제 100메가와트급의 그런 또 8메가와트급 납품을 위한 이 해상풍력 이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아직 두산 지오 솔루션 설립을 확실히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다음 주면 실적 발표 11월 2일에 실적 발표가 예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좋다고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갈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중요하고요. 뭐 지오 솔루션에 대한 안건도 이제 통과를 뭐 시킬 것 같죠. 네. 이름까지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뭐 설립이 확정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솔루션, 지오 솔루션 이렇게 이제 여러 자회사들을 좀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한 우리 주주들의 이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결국엔 상장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네, 그런 이 방법에 또 자회사 설립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우디 LNG 소식도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고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본계약이 완벽히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수의계약 형태로라도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11차 전력 기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다리던 와중에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증시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안타깝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큰 하락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는 것도 잘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락은 모든 투자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불행해서 기업이 좋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